판결문 보면은 너무 화가 납니다. 13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또 임신했는데 이 피해 아동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또 정서적으로 방치돼 있었는데 이 남자 아동복지교사였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부모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현대판 민며느리 아니냐. 양팔이 없었습니다. 저 양팔이 없습니다. 아니 팔도 없는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제가 강제로 합니까? 징역 1년 6개월이 되고 이게 확정이 됩니다. 저도 최근에 다루는 사건 중에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전북 군산과 전주로 가는데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입니다. 12살 초등학생 여학생이 20대 후반 남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며느리처럼 가서 일도 하고 살게 된 거예요. 12살에 첫 성폭행을 당하고 유린당하다가 13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임신했는데 이때는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 남자의 엄마가 임신 중절 시술까지 시키고요. 또 그 직후에는 피임 시술이죠. 루프 시술까지 강제로 시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남자 또는 남편 아동복지교사였습니다. 그리고요. 집안일도 시키고 구박도 했던 이 남자의 엄마,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남자 아동복지교사던 이 남편의 신체인데요. 양팔이 없었습니다. 1급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자,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판결문으로 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자, 경찰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을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이 남자를 기소하지 않고 풀어줍니다. 기소유예를 한 거거든요. 잘못은 했지만 봐주겠다. 이러면 재판으로 안 가잖아요. 자, 여기에도 사연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이 남자 양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 성폭행이 가능해? 억지로, 강제로 그런 범행을 할 수 있어? 아무리 초동생이지만 그런 사람한테 당한다고? 피해 아동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량이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피고인 남성 1997년 초등학교 3학년 때 감전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양팔이 절단됩니다. 왼팔은 어깨에서 5cm에서 절단되고요. 오른팔은 좀 길었어요. 팔꿈치에서 아래로 10cm 정도에서 절단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요, 이 남자의 일상 능력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오른팔에 전기 배터리로 작동하는 의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운전도 가능하고요. 혼자 식사도 가능하고요. 글씨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있잖아요. 발가락으로 컴퓨터 자판,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게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단추 없는 옷은 혼자서 입고 벗을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됐고요. 그리고 2종 보통 운전면허, 또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땄거든요. 그래서 군산에 있는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로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피해 아동은 어떻게 된 거냐? 2002년생이에요. 이 사건 당시에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일하던 아동복지센터에 이 피해 아동의 동생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동생을 가르치면서 여러 차례 이 피해자인 언니까지 함께 만나게 된 겁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정의 정상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가늠할 마음을 먹게 됐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자기가 아동복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하고 이용을 한 겁니다. 이 피해 아동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부모가 어릴 때 이혼했는데요. 엄마는 재혼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아버지랑 살았거든요. 또 정서적으로 방치돼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따뜻한 관심을 준 거죠. 두 팔은 없지만 동생을 잘 돌봐주는 그런 선생님이었잖아요. 아이는 그걸 좋게 봤던 겁니다. 남자는 정확히 그 마음을 읽었고 그 틈을 파고들게 됐던 것이죠. 그러던 2014년 8월 7일 피고인은요, 피해 아동을 주차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던 뒷좌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달린 의수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도 벗겼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피해 아동 위로 올라가서 1회 가늠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범행인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바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2015년 6월 피해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13살 중1 나이에 딸아이 엄마가 된 겁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범죄와 직접 관련은 없고, 그리고 또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출산을 한 다음에 피고인은 이 2명의 아이죠. 2명의 아이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년 동안 며느리로 살게 된 겁니다. 경찰이 주변 사람들의 제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가 이거 제가 원해서 성관계한 거고요, 저 처벌 원치 않아요 라고 말을 했다. 또 피고인 이 남자가 1급 지체장애인이다. 또 두 사람이 이미 딸을 낳아서 함께 기르고 있었고 사실상 부부나 마찬가지다. 나이가 어리지만 사실은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남자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잘 돌봐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 자, 이런 이유로 봐준 거거든요. 자, 그런데 30살 되는 남자하고 13살 중학생이 부부처럼 살면서 아이 낳아 기르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아무리 봐도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도 할 말은 있어요. 이 사건이 워낙 이상하잖아요. 워낙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거칩니다. 이걸 기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검찰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판단했거든요.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하지 말자, 봐주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 검찰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남자가 풀려났고요.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 한 집에서 살았는데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자, 2년 동안 함께 산 겁니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인데요. 이 정도면 거의 현대판 민며느리 아니냐. 낮에는 살림하고 밤에는 성관계하고 13세에서 15세까지 중학생이 2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한 겁니다. 동거가 시작되고 이 남자는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부도 해보고 먼저 잠드는 척하기도 하고 또 침대 아래 바닥에 내려와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참고 참다가 2017년 5월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소리도 지르고 울고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남자는요, 포기하고 자제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2심 판결문에 피해 아동의 진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든 자신에게 접근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이와 오른팔로 바지를 벗기고 그래서 역겹고 더럽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야, 너는 내가 왜 역겹냐? 왜 더럽냐? 내가 남편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행위를 이어갔다는데요. 그 외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이거 반복하지 않을게요. 판결문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재판으로 간 후에 피고인, 이 남자는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요, 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또한 직접 당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걸 이유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있을 재판 얘기를 살짝 먼저 살펴봤는데요. 다시 범죄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15년 11월 다시 임신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는요,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시했습니다. 너 아이 낳으려면 낳아라. 그럼 나 그냥 감옥에 갔다 올게. 너 애기랑 살아. 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한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28일에 전주에 있는 한 산부인과로 데려가서 시술을 받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은 뭐라고 했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얘가 자연유산해가지고요, 그 후에 치료 목적으로 병원 가서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 의사 역시 마찬가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수술비가 현금으로 결제가 됐거든요. 다른 진료 항목들은 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것만 현금인 거예요. 건강보험 급여 청구도 없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자연유산 치료였다면 다른 진료비처럼 카드로 결제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것만 현금으로 한다? 이거는 감추기 위한 거다. 또 의사도 이거 적발되면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더 충격적입니다. 불과 4일 만에 같은 산부인과에 가서 피임장치 설치 시술까지 받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임신 걱정 없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스스로 피임을 하거나 정관수술을 받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거는 피해자를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년 반쯤 지났습니다. 2017년 6월 24일 저녁 8시인데요. 이때 이 피해 아동이 가출을 합니다.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랬더니
피고인 이 남자가 협박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야, 너 인적사항 또 애 낳은 거 SNS에 올린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리고 딸 그냥 갖다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것도 아동학대로 다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날 이 피해 아동이 집을 나갔는데, 사실 이 피해 아동 그 당시에 반복해서 가출을 하고요, 또 술을 마시고 이런 일탈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피해자가 가출과 결석을 반복하니까 이 담임교사가 가출 이유를 묻게 됐습니다. 여성 교사였는데요. 그러자 이 피해자가 드디어 선생님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학교에서도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 일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동거남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로 인해서 가출을 하였다고 함. 그리고 가출의 이유에 대해서는요, 성적인 것을 포함하여 그 집에서 살기 싫어서 나오게 됐다고 진술했음.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피고인의 부모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제 학대죠.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아들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정황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그리고 또 말다툼을 하면서 폭언을 했다. 이게 다 정서적인 학대라고 본 거죠. 아니, 이게 아들을 말리거나 아이를 돌려보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시아버지 시어머니 노릇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을 데려왔는데 그걸 좋아해서 반기고 며느리로 일까지 부려먹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게 어차피 자기 아들 양팔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누구든 뭐 여자 데려왔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야 잘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놀랄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피고인 남자 구속됐어요.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구속 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 앞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자, 아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내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를 돌려달라, 이렇게 호소까지 했는데요. 결국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 피해자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갔고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열린 재판. 이 남자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냐? 이거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저 양팔이 없습니다. 아니, 팔도 없는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제가 강제로 합니까? 강제로 했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이 남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요,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거든요. 길게 남아있는 팔 쪽, 그러니까 오른팔이겠죠? 팔꿈치 아래로 있으니까 길게 남아있는 팔 쪽을 바지 속에 넣어서 옷을 벗겼고요. 잘 안 벗겨지면 이빨로 벗겼어요. 또 발도 쓰는데요, 발로는 옷을 막 벗기지는 않고 주로 이빨과 팔을 썼어요. 자, 왼팔은 어깨 관절 아래에서 바로 절단됐지만 오른팔은 그래도 팔꿈치 아래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은요, 실제 신체 구조에 비추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피고인 이 남자도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고무줄 바지를 입거나 또는 단추 없는 옷은요, 그냥 입을 수 있었고요. 또 단추가 있다 하더라도 단추 채우지 않고 혼자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진술까지 했어요. 제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체위로도 가능했습니다. 자,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피고인은 재판 내내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성관계한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다루는 사건 중에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거든요. 역시나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벌을 자초하는 그런 주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나이를 봐라, 이게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완벽하게 제대로 행사할 정도가 아니다. 성적 가치관, 판단 능력 갖췄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심신미약 주장도 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하지만 이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형량 어땠을까요? 1심 징역 2년 6개월.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이 4년에서 7년 3개월이었거든요. 그 하한보다도 낮은 형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까지 있었습니다만, 법원은 이 남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도 여러 가지 인정을 했어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인정하고 있다. 합의하에 한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범이다. 또 신체적인 학대 행위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주도했다. 그리고 양팔이 절단된 1급 지체장애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사이에 딸이 있다는 거죠. 네,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점까지 유리하게 들었는데요. 그리고 2심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정이 추가됩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져요.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얼마? 2,500만 원인데요. 그리고 이걸 받고는 처벌 원치 않습니다라고 써서 냅니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거든요. 결국 형량이 확 내려갑니다. 징역 1년 6개월이 되고 이게 확정이
됩니다. 자, 물론 2심 재판부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긴 했어요.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그리고 이 피고인 교사잖아요. 특히나 어린 아동을 돌보고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길러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심이형은 너무 무겁다. 이렇게 보고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고 확정됐습니다. 자,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가? 이게 최근 일이거든요.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2015년에 벌어진 겁니다. 이게 10년 전이에요. 근데 잘 보도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판결문 내용 가운데 뭐 자극적이거나 가학적이거나 충격적인 거 많이 뺐거든요. 판결문 보면은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꾸 2015년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지는데요. 일단 경찰이 제보를 듣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잖아요. 증거도 있었고 그 당시 피해자 어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유예를 했잖아요. 물론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 후에도 피해가 2년 동안 더 이어졌고요. 그 후에 계속된 가출과 음주까지 그 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자,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 그리고 한 가족의 범죄를 넘어서 어찌 보면 시스템의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교사가 취약한 아동을 만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14년부터 전주에서 벌어진 양팔 없는 아동복지교사의 초등생 민며느리 사건 판결문 살펴봤습니다. 이게 불편하고 좀 괴로운 사건이지만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또 알아야 피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 그 목적을 알아주시리라 믿으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